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들은 내가 마치 사람 대하듯 나무를 대하는 걸 보면 신기한가 보다. 어린 나무들한텐 이놈 저놈 하고 기백년 이상 된 나무들에겐 어르신이란 호칭을 써가며 예를 갖추는 걸 보고 내게 묻는다. 처음부터 나무가 사람으로 보이셨나요? 글쎄다. 나무와 연을 맺게 된 이야기를 하려면 내 어린 시절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나고 자란 서울 정릉은 당시만 해도 산골 마을이었다. 북한산을 병풍 삼아 배밭골과 청수장이라는 두 골짜기를 중심으로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다. 지금의 국민학교 자리인 배밭골은 넓은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장관을 이루었고, 청수장은 계곡의 모습이 동화 속 그림처럼 예뻤다. 어린 시절, 좋고 나쁜 걸 가릴 줄도 모르는 나이였지만 내 눈엔 그보다 더 좋은 천국이 없었다. 학교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산에 올라 버릇한 게 10여 년. 누룽지 한 조각을 주머니에 찔러 놓고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때까지 마냥 산속에서 뛰어놀았다. 먹을 것 귀하던 시절, 서로 누룽지조차 얻지 못하면 좀 어떠랴. 봄부터 가을까지 숲에는 먹을 게 천지인 것을. 달짝지근한 나무 뿌리는 물론이고 이른 모를 야생 열매로 배를 채우고 나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 그때를 떠올리면 그저 행복하다. 하지만 요즘은 산에 오르는 게 즐겁지 않다. 아픈 나무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바람만 불어도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여도 막상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비정상적인 모습들 뿐이다. 20, 30년 사이에 계획 없는 조림과 방치로 인해 자생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망가져버린 나무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도시 근교의 숲이 대부분 이런 모습이다. 망가진 산에 오르고 있으면 너무나 아프다고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나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도시에 살고 있는 나무들의 현실은 그보다 더 참혹하다. 거리를 걷다 보면 이제 곧 생을 마칠 나무들을 수도 없이 만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아니, 나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이다. 숲과 나무가 없는 도시가 어떤 모습일지, 그들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해갈지 조금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 지금은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었지만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일찍이 물질 문명의 눈이 먼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우려와 두려움을 나타냈다. 체로키족의 주장 구르는 천둥은 이렇게 말했다. 지구는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다. 지구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의 의지를 가진 보다 높은 차원의 인격체다. 따라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지구도 마찬가지이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상처를 주는 것은 곧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며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가하는 것은 곧 지구에게 상처를 가하는 일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나를 찾는 나무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지금, 나는 너무도 큰 위기의식을 느낀다. 언젠가 관리 중이던 건물 정원의 소나무가 갑자기 베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누군가 톱으로 베어낸 것이다.
심증이 가는 곳은 딱 한 군데. 소나무 때문에 가려져 있던 한 상점의 간판이 나무가 없어진 뒤로 아주 눈에 잘 띄었다. 중구 오장동에 있던 회화나무도 그랬다. 보고 있으면 절로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아름다운 나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무가 베어져 나가고 그 자리에 건물이 들어섰다. 나는 사람들 보고 종종 그런다. 내가 나무라면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것은 사람 곁이라고. 갈수록 망가져가는 숲과 나무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는 참 속상하다. 아무리 노력한들 나 혼자만의 힘으론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나무를 돌보는 손길을 멈추게 한다. 한평생을 다닌다고 해도 전국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돌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나무가 죽고 산이 죽고 이 땅이 죽는다고 말하고 다닐 것인가? 그도 아니라면 지금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습게도 나는 한 권의 책에서 미약하나마 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지쳐가는 내게 힘과 위안을 주었던 책. 프랑스 작가 장지오노가 지은 나무를 심은 사람이다. 어디까지나 한 편의 소설이고 그것이 실화에 기인한다는 말은 책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그저 한 소설가가 지어낸 허구일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책을 말하는 이유는 그 속에서 발견한 희망만큼은 허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나무 한 그루 찾아볼 수 없는 프로방스의 한 황무지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아내와 아들을 잃고 고독 속에 물러앉은 그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땅이 죽어간다고 생각하고 홀로 매일같이 나무를 심었다. 매일같이 나무를 심으면서도 그 어떤 새로운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다. 누가 알아주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보상을 바라지도 않은 채 그저 아주 단순하고 고집스럽게 자신의 일을 계속할 뿐이었다. 그렇게 그는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신의 섭리 속에 많은 나무들이 또 죽어갔다. 그래도 그는 나무를 심고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보낸 시간이 어느덧 10년. 그가 가꾼 나무들은 숲을 이루었다. 그 모든 것은 아무런 기술적인 장비도 지니지 않은 한 인간의 손과 영혼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가 나무를 처음 심었을 때만 해도 그 황무지에 사는 사람들은 채 10명도 안 됐다. 더군다나 그들은 서로를 미워했고 어떻게든 황량한 그곳을 벗어나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일뿐이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변했다. 공기까지도. 나를 맞아주었던 건조하고 난폭한 바람 대신에 향긋한 냄새를 실은 부드러운 미풍이 불고 있었다. 물 흐르는 소리 같은 것이 저 높은 언덕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바람 소리였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못 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진짜 물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나는 샘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물은 풍부하게 넘쳐 흘렀다. 그리고 나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그 샘 곁에 이미 4살의 나이를 먹음직한 보리수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이다. 이 나무는 벌써 무성하게 자라 의문의 여지 없이 부활의 한 상징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더욱이 마을에는 사람들이 노동을 한 흔적이 뚜렷했다. 사람은 희망을 가져야만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희망이 이곳에 다시 돌아와 있던 것이다. 그가 사람들에게 이 땅에 준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 그것은 풍부한 자원과
그로 인한 혜택보다는 바로 희망 그 자체였을 것이다. 한 사람의 작은 삶이 모두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물론 그가 행한 일들은 분명 실제가 아닌 허구다. 현실적으로 볼 때 나무를 가꾸고 숲을 되살린다는 것은 한 세대에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동을 받은 것은 한 사람의 작은 삶이 결국 모든 변화의 시발점이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내 남은 삶의 어디쯤에선가 도시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산속에 들어갔으면 싶다. 여생 동안 척박한 숲을 건강한 숲으로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싶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일은 내 대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남들로부터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비웃음을 살지도 모른다. 이 땅의 모든 숲이 제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백 년의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래도 이제는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숲을 가꾸며 내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 중 뜻을 함께하는 젊은이들에게 내가 못다 할 건강한 숲 만들기를 이어가게 하고 싶다. 나무와 숲 관련 강의들을 통해 그 뜻을 나누는 것도 내 평생 꼭 해야 할 일 중 하나다. 30년 전 나는 통나무집 만드는 법을 배웠다. 산속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아내는 제빵 기술을 익혀 어지간한 빵은 집에서 만든다. 게다가 한복 만드는 법을 배우더니 이제는 내 옷을 만들어줄 정도가 되었다. 그런 아내의 능력은 산속에서의 생계 유지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잡은 것은 아니다. 그저 마음이 시키는 대로, 바라는 대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준비해 나갈 따름이다. 그것이 내가 나무에게서 배우고 받은 것들에 대한 작은 보답이 되길 바라며 말이다. 버려야만 더 큰 것을 얻는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리 사교적인 성격이 못 된다. 그러다 보니 낯도 많이 가리는 편이고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선 뻣뻣하게 굳어버린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 바로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다.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이에 상관없이 금세 친구가 된다. 그래서 내 친구 중에는 80세가 넘은 할아버지도 25 먹은 청년도 있다. 나는 그들과 만나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생각해보면 그나마 나무 덕분으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 것 같다. 따지고 보면 리영광 할아버지를 만난 것도 나무 덕분이었다. 20여 년 전쯤 나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불쑥 나를 찾아왔다. 자신은 강원도 정선, 산골에 살고 있고 나무 키우는데 관심이 많은데 나무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이 있다길래 물어 왔단다.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온 그는 알고 보니 북한에서 태어나 우리나라에 귀순한 사람이었다. 그가 귀순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세계 여행을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꿈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꿈은 귀순한 순간 산산조각이 났다. 그때만 해도 국가보안법상 귀순자는 외국 여행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 뒤 어느 날 정선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그의 집에 놀러 갔는데 담벼락에 세계 전도가 걸려 있었다. 오죽하니 되었으면 세계 전도를 담벼락에 붙여놨을까 싶었는데 그는 뜻밖의 말을 꺼냈다. 이렇게 매일같이 세계를 구경하는데 내가 뭘 더 바라겠나? 그 속에 한이나 미련 따위는 없었다. 오히려 그는 세계 여행에 대한 꿈을 깨끗이 포기함으로써 자유를 얻은 듯 했다. 또한 정선 산골짜기에서
더 큰 세계를 얻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보내고 있었다. 그 순간 그에게서 나무 냄새가 느껴졌다. 나무란 놈이 그렇다. 이른 봄부터 여름까지 나무는 정성 들여 새순을 올리고 잎을 만들어낸다. 한여름에 나무를 보고 있으면 그간의 노력을 단박에 알 수 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모든 이파리들이 정교하게 제 위치를 찾아 그 본연의 녹색빛을 뽐내고 있다. 그런데 나무는 그렇게 애쓰며 만들어낸 잎들을 겨울이 오기 전에 모질게 끊어버린다. 가을이 깊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영양분을 걷어들인 다음 이파리들을 떨궈버리는 것이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사람도 견디기 힘들지만 나무는 더더욱 그렇다. 가을에는 햇볕이 여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뿌리를 통해 공급받는 수분의 양도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그러므로 다음 해를 기약하기 위해선 그동안 모아놓은 에너지를 아주 조금씩만 쓰면서 추운 계절을 견뎌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나마 남아있는 수분을 증산시키는 잎들을 모질게 떨어뜨리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다시 말해 나무가 잎을 떨구는 것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다시 새롭게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이다. 그 결과물이 바로 늦가을에 우리 눈에 보이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낙엽들이다. 연인들은 낙엽 위에서 사랑을 속삭이고 어린아이들은 그 위를 뒹굴며 까르르 웃어대지만 사실 나무에게 낙엽은 안타까운 포기 후에 흘리는 눈물과 같다. 그렇게 온몸의 잎들을 떨군 뒤 나무는 매서운 바람이 부는 겨울을 가지만 있는 앙상한 알몸으로 견뎌낸다. 마음껏 햇볕을 받고 물도 제 양껏 끌어올려 더 큰 나무가 될 봄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나무는 그렇게 제사를 깎아내는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잎들에 대해 미련을 두지 않는다. 아무런 회의 없이 과감히 잎을 내친다. 그들은 알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봄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인간이란 존재는 나무와 견주어 볼 때 버리는 것을 참 못한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한번 손에 쥔 것은 절대로 놓을 줄 모른다. 손쉬운 예로 이사할 때만 해도 그렇다. 남들이 보면 버릴 것이 하나 가득인데 주인은 나중에 꼭 쓸 때가 있을 거라며 가져가기를 고집한다. 가진 것 때문에 고통을 받더라도 버리면 후회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무리하게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사는 것. 아마도 그것은 우리들 대부분의 삶의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 꼭 나라는 사람이 버릴 것은 미련 없이 버리는 현명한 사람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 나 또한 버리지 못해 소중한 젊은 날들을 허송세월해야만 했다. 내 어릴 적 꿈은 천문학자였다.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 시작한 신문 배달 때문이었다. 집안 형편이 힘들었던 탓에 밥을 제대로 챙겨 먹는 것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 나는 호떡이 너무 먹고 싶었다. 돈은 없는데 먹고는 싶어 호떡을 파는 포장마차 주위를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런 내가 딱해 보였는지 어느 날 호떡 장수가 나를 부르더니 뜬금없이 신문 배달을 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신문을 배달하면 홍보용으로 한두 부씩 여유가 생기는데 그걸 자기에게 주면 매일 호떡을 주겠단다. 그렇게 얼떨결에 시작한 신문 배달은 생각보다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그때만 해도 집들이 산을 끼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깜깜한 밤에 산 고개를 넘으려니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다. 하나 둘 셋 넷 하며 다른 박질하기를 며칠.
어느 날 숨이 턱까지 차올라 하늘을 쳐다봤는데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박혀 있었다. 한밤중에 수많은 별들과 맞닥뜨린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평소 같으면야 그 신비로움에 찬사라도 보냈을 테지만 어린 소년에게는 생경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 두려움에 떨며 앞만 보고 뛰기를 며칠. 어느 날엔가 불현듯 걸음이 멈춰졌다. 그리고는 고개 중턱에 서서 가만히 별들을 쳐다보았다. 저만치 떨어져 있는 별들을 내가 왜 무서워할까? 편안히 마음을 먹고 찬찬히 하늘을 살펴보았다. 처음에 무섭기만 하던 별들이 그 순간 너무 아름답고 신비롭게 느껴졌다. 그때부터였다. 밤하늘의 별들은 늘상 수줍어 외로워하던 내게 친한 친구가 되었다. 나는 어느새 북두칠성, 사자자리, 카시오페아 자리를 단박에 찾을 수 있게 되었고 별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책도 읽고 선생님께 질문도 드렸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별들이 수천 년 전의 모습이고 이미 그 별들이 없어졌을 수도 있다는 등 별들에 대한 신비한 사실들을 하나 둘씩 알아가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천문학자를 꿈꾸게 되었다. 그렇게 우주를 향한 내 꿈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갔고 나중에는 직접 천체망원경을 만들어 행성을 관찰할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태어나 처음 가졌던 꿈, 그래서 더 순수했던 그 꿈은 2년이 못 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3학년 진급을 앞두고 천문학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에 이공계열을 지원했는데 신체 검사 결과 뜻밖의 색약이라는 판정을 받았던 것이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도 아니고 단지 색약이기 때문에 이공계열을 지원할 수 없단다. 그것은 내게 별에 대한 꿈을 접으라는 통고장과도 같았다. 어린 마음의 나는 도저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런 것이라면 납득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신체적 결함은 내 잘못이 아니지 않은가. 나는 그 뒤 공부를 포기해버렸다. 그리고 그렇게 좋아했던 하늘도 더 이상 보지 않았다. 솔직히 나는 거기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천문학자가 되지 못한다는 억울함은 그만큼 컸고 그 억울함을 버리지 못해 오랫동안 방황하며 힘든 날들을 보냈다. 그때는 몰랐었다. 그것이 단지 떨쳐버려야 할 것에 대한 내 집착이란 사실을. 바꿀 수 없는 현실일수록 과감히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결국 나는 그 대가로 소중한 젊은 날들을 반납해야만 했다. 그것이 집착인 줄 알고 미련 없이 버렸더라면 꿈을 포기하는 아픔은 있을지라도 의미 없는 날들을 보냈다는 후회는 없었을 텐데. 그리고 내 젊은 날들이 더욱더 새롭고 가능성 있는 무언가로 채워졌을 텐데. 버리는 것의 고통은 분명 크다. 버리기 이전에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취해야 할지 판단하는 것부터가 힘이 든다. 내 삶에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더라도 막상 버리려고 하면 다시 보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집착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라면 버리는 순간만큼은 나무처럼 모질고 냉정해야 한다. 그렇게 어떤 미련도 남지 않을 테 겨울을 넘긴 봄나무가 그러하듯 비로소 나 자신을 더 크고 풍성하게 키워갈 수 있다. 버리고 비워내는 만큼 비로소 다른 무언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나 역시 아직도 삶 곳곳에 미련이나 집착이 남아있는 것 같다. 아직도 추운 겨울을 잎 하나 없이 쓸쓸하게 견디고 있는 나무를 보면 마음이 무거우니 말이다. 비워내고 또 비워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건만 여전히 어리석은 그 옛날의 잔재가 남아있다. 비록 미련이 많고
그만큼 후회도 많은 삶일지언정 그래도 지금의 내가 자신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다. 이제 나는 하늘을 당당하게 볼 수 있다. 하늘의 별을 잃은 대신 땅의 별을 얻었고 그로 인해 한때 뒷걸음질 쳤던 내 삶이 제 궤도를 찾았기 때문이다. 내 안에 미련이나 집착이 생겨날 때마다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 보련다. 그래서 포기하는 삶이, 과감히 버릴 줄 아는 삶이 때론 가장 아름답다는 사실을 곱씹어 보련다.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아름다운 이유. 가끔 까닭없이 우울해질 때가 있다.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결국에는 만사가 다 귀찮아진다. 그렇게 무기력한 기분이 들 때마다 나는 남대문 야시장에 간다. 좌판을 벌려놓고 구성진 목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아저씨. 보따리를 등에 지고 사람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짐꾼. 나물 1,000원어치 사면서 10분 넘게 입씨름하는 아줌마. 아무리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질긴 고무장갑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신이 난다. 그리고 물고기처럼 파닥파닥 살아 숨쉬는 그들에게서 살아갈 힘을 얻는다. 마치 갈증나는 한여름에 시원한 탄산음료를 들이킨 기분이랄까. 삶의 갈증을 풀고 시장을 나서는 순간 문득 내 머리를 스치는 나무가 하나 있다. 제주도 한라산에서만 자라는 시롬이라는 작은 야생나무이다. 얼마 전 한라산에 오른 적이 있다. 훼손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나무들을 보고 싶어서 일부러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을 택했다. 거기서 발견한 것이 시로미. 해발 1500m 이상의 고지대에서만 자라는 시로미는 아직까지 제주도 이외 지역에선 발견된 적이 없는 희귀한 나무이다. 한 뼘 정도밖에 안 되는 키에 열매마저 작아 여간에선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하지만 그 작고 보잘것없는 나무의 위력은 대단하다. 시로미를 처음 발견했을 때 마침 무척 목이 말라 있었다. 수통의 물도 다 떨어지고 입안이 바짝 마르던 차에 나는 시로미의 빨간 열매를 한 움큼 따서 입안에 털어 넣었다. 시큼털털한 첫맛에 얼굴이 찡그려졌지만 이내 단기운이 가득히 퍼지면서 입안 구석구석을 적셨다. 콩알보다 작은 열매에 어떻게 그런 물기가 담겨 있는지 그 작은 열매 한 줌 먹은 것이 꼭 약수 몇 사발을 들이킨 것 같았다. 그리고 나서 백록담에 오르는데 거짓말처럼 전혀 목이 마르지 않았다. 건조하고 메마른 한라산, 그 고지대에서 시로미는 어떻게 그런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시로미처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제 존재 가치를 분명히 지닌 나무는 생각 외로 우리 주변에 많다. 공원이나 건물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키 작은 관목들만 봐도 그렇다. 숲이 생길 때 가장 중심부에서 그 틀을 잡아주는 관목들은 어느 정도 숲이 완성되면 키 큰 나무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여가리, 즉 숲의 주변부로 밀려난다. 키가 큰 교목들 틈에선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가리에 자리 잡은 관목들은 숲 주변부에서 자기들을 밀어낸 교목들을 보호해준다. 이 볼품없는 관목들이 외부의 자연재해에 맞서며 숲 전체를 지켜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숲은 보다 다양한 종이 어우러져 사는 건강한 모습을 이루어간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불모지가 된 땅을 다시 푸르게 만드는 건 역시 보잘것없는 작은 나무와 풀들이다. 아무런 생명도 없던 메마른 땅에 평상시에 외면만 당하던 풀들이 들어와 개척자 역할을 한다. 이들은 불모지에 가장 먼저 들어와
집안을 안정시키고 다른 나무들이 살아갈 윤택한 토양을 만든다. 흔히 잡풀 취급하는 쑥이나 억새, 고사리가 바로 이런 개척식물들이다. 산불로 폐허가 된 땅의 첫 방문자 역시 마찬가지. 길이도 짧고 몸통도 얇아 기껏해야 울타리나 빗자루 정도로밖에 사용되지 못하는 쌀이나무는 불난 자리를 녹화시켜주는 주역이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결코 대접받는 축에 끼지 못하는 고사리 역시 쌀이나무와 비슷하다. 거친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사리는 잿더미 속에 가장 먼저 자리를 잡고 싹을 틔운다. 사람으로 치면 꼭 필요한 일이지만 모두 꺼리는 3D 업종 종사자라고나 할까. 초석을 다진 후 다른 나무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으면 관목들이 그랬듯 조용히 자기 자리를 내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숲의 사회에서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많지 않다. 누군가 그 역할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무 세계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해낸다. 그저 묵묵하게.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다. 자신들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나무 세계에서 없어선 안 될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런 그들을 통해 나는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삶은 없다는 진리를 새삼 깨닫곤 한다. 그래서일까? 나는 하늘 높이 위로만 자라면서 어떻게든 많은 햇볕을 받기 위해 혈안이 된 거대한 교목들보다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훨씬 더 값지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은 비단 나무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말은 아닐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저마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루살이 같은 삶, 내일이 보이지 않는 삶이라 하더라도 분명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가치를 알고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낼 때 결국 그것이 자신을 지키고 세상을 지키는 길이 된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나무들은 자기 자리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너무도 잘 터득하고 있다. 남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평가하고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의 삶 하나만 두고 거기에만 충실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생의 의미를 얻고 삶을 영위할 힘을 얻는 것이다. 그런 나무를 보며 나도 내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걸 새삼 깨닫곤 한다. 비록 남들 보기엔 하찮고 평범한 삶일지라도 앞으로 나는 그 누구의 삶도 시샘하지 않으며 남들이 내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관여하지 않으련다. 내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은가. 내 삶의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 것이다.